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영화산업과 마케팅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첫 2시간에 걸쳐서 영화 상품의 특징 그리고 영화 산업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영화 상품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영화라는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영화 산업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영화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시간에 걸쳐서 해외의 영화 산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그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구권의 영화 산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 자료들의 수치들을 하나하나 암기할 필요는 분명히 없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어떠한 경향으로 각국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변모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크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03년도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주요 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2000년대의 일반적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 수입의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전체 관객 수의 측면에서나 주요 국가에서는 거의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체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등 영화의 주변부, 변방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급격한 수로 관객 수와 흥행 수입이 증가하긴 했지만 주요 메이저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중심의 유럽이나 미국의 영화 산업, 그리고 아시아권의 주요 국가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2000년대의 경향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DVD 시장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중국 등과 같이 불법 복제 문제가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 DVD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DVD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그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전에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VHS,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볼 때 이 디지털 매체인 DVD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겠습니다. 또한 이 DVD와 더불어서, DVD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각국의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린 다이제스트 등의 영화 관련, 영화 산업 관련 어떤 저널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영화관, 디지털 상영관에 대한 어떤 수요나 설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디지털 상영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00년대에 도입이 되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메이저 극장 체인망,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씩 그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영 시스템을 다른 말로 DLP, 디지털 라이팅 프로세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상영관의 엄청난 급속도로 빠른 증가는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디지털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전에 나왔던 다른 말로 나쁜 측면의 강조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자면 불법 복제 혹은 불법 복사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지적재산권 혹은 저작권의 문제를 어떻게 정부적 차원에서 혹은 영화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에 의해서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점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멀티플렉스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플렉스 극장의 증가라는 점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커다란 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극장은 한 편의 영화를 하나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극장을 통해서 한 극장에서 여러 상영관을 두고 여러 영화 중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영화 상품 백화점이라는 신종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사회적인 파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의 영화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한 극장에 가서 여러 편의 영화 중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흥행 영화를 10개 상영관 중에서 7개, 8개를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한 영화의 스크린 독점 혹은 독과점 문제라는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사회적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을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서구권의 영화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국가로서 미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미국 할리우드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미국의 영화 산업,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 산업의 특징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스타 시스템, 장르 시스템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와서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근본이 되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죠. 따라서 한마디로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영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영화의 제작 편수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영화 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했었죠? 자국의 영화를 최대한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 해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영화 업계 혹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은 자국의 영화가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영화업계의 공식적인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미국 영화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이 미국 영화협회는 다른 나라의 정부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자기네 나라의 영화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인의 목소리, 미국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창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수치, 여러 가지 수치 중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 해에 어느 정도의 영화가 제작되느냐 하는 제작 편수가 될 텐데요. 일단 2004년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에서 제작 편수는 611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적게는 40~50편에서 많게는 100편 정도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의 제작 편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의 특징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다른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day and date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ay and date, 날과 날짜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미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같은 날 혹은 같은 요일에 개봉을 함으로써 어떤 입소문이나 다른 사후적인 요소들이 개입하기 전에
불과 영화를 개봉한 지 며칠 내에 혹은 일주일 내에 그 흥행 수입을 최대한 올리겠다라는 의미의 전략이 바로 데이 앤 데이트 전략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영화 산업, 이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커다란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스템의 영화, 그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는 스타워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왔는지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조지 루카스 감독에 의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스타워즈 시리즈. 애초에 6부작을 만들 계획으로 시리즈물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근엔 애니메이션까지 등장해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의 외계인들까지 등장해 하나같이 큰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로봇 콤비와 유다, 그리고 광선검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나오는 인물과 소품은 그 시대의 흥행 아이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SF의 새로운 장을 펼친 것은 물론 독특한 전개와 설정, 그리고 극적인 반전과 충격을 안겨줬던 명대사까지. 이 모든 것은 스타워즈 시리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리우드의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상상력의 대명사. 이 영화는 미국은 물론 세계 모든 곳의 관객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했다. 그리고 99년과 2002년, 2005년에 제작된 에피소드 3편은 디지털 영화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디지털 영화 제작의 제반적인 문제점 또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불법 복제 문제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 또한 이 영화를 계기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봄, 마지막 시리즈인 시스의 복수가 공개되면서 28년에 걸친 스타워즈 시리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영화는 끝났다. 하지만 스타워즈는 할리우드가 자랑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스타워즈 시리즈 총 6편은 실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꿈과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만큼 할리우드를 꿈과 희망을 생산해내는 대표적인 공장으로 인식하게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그 대표적인 할리우드의 액션 대작들이 나왔었습니다.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 등이 바로 그것이겠죠. 하지만 그 전 세계적인 파급력, 영향력을 생각할 때 스타워즈를 따라올 만한 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 거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면서 또한 30년에 가까운 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 영향력이 발현될 수 있었던 그런 산업체계, 그 산업체계가 바로 미국의 영화 산업체계,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년과 2002년 그리고 2005년 이 세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는 또 다른 지점에서 전 세계 영화사의 한 획을 그어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점은 바로 디지털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다른 영화, 그 이전의 영화에 비해서 사전 제작, 사후 제작의 시스템 자체가 급속도로 완전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액션 영화들이 촬영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사후 편집이나 디지털 합성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단기간만을 투자했던 이전의 방식과 비견될 정도로 스타워즈는 직접적인 촬영 기간보다
사후적인 디지털 그래픽 작업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자본 그리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일단은 제작 과정에 있어서 디지털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타워즈 시리즈 에피소드 1, 2, 3는 디지털 상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디지털로 제작될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상영되는 형태, 그러니까 제작뿐만이 아니라 상영 과정까지도 디지털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따라서 디지털 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광의로는 디지털 과정이 제작, 배급, 상영 중 어느 한 과정만 들어가면 디지털 영화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협의의 의미로 제작, 상영이 모든 전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져야 디지털 영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워즈는 처음에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작과 상영을 아우르는 과정 모두를 디지털화시켜서 일반인과 만나게 한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이나 2가 개봉하기 이전에 그 디지털 복제 파일이 시중에 유출이 되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이 바로 미국 정부와 영화업계의 반응이었는데요. 그 유출을 시킨 주범을 찾아서 아주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는 등 이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영화업계의 어떤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자 혹은 그 산업의 주체의 기업적인 마인드를 최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고요. 물론 그 권리는 자국 내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국의 영화가 해외로 수출되고 그 해외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영화 산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영국은 같은 언어, 즉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 가능성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국의 영화가 그만큼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겠고요. 다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영국의 영화가 아닌 미국의 영화만이 영국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또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영화 산업 규모에 비해서 미국의 영화 산업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가 영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국 영화 산업의 특징으로는 아까 전 세계의 영화 산업의 변모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으로 언급되었던 DVD 시장의 규모의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영국의 시장에서는 VHS 판매량, 그러니까 비디오 판매량보다 DVD 판매량이 훨씬 더 커다란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시장보다 DVD 시장이 그 규모 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디지털화의 경향을 영국 영화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BC에 따르면 어떤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영국의 영화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영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영국에서 영국 영화라고 규정하는 그런 영화들의 종류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대사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영국의 자본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합작을 했다거나 이런 모든 종류의 영화를 합쳐서 영국에서는 영국 영화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실례로 2003년에
영국의 자국 영화 제작 편수는 177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합작 영화나 이런 모든 공동 투자 방식의 어떤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순수 영국 영화는 불과 45편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 수치보다 실제로 영국 자본이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이상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국 영화의 편수는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도 떨어진다. 그 수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미국의 영화 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할리우드의 진출 가능성이 그만큼 큰 영화 시장이 영국의 영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문제, 자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력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영국의 영화 인력이 미국의 영화에 투입된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미국의 영화 인력이 영국의 영화 제작에 투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영국의 영화 산업 전체를 살펴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력 수급의 크로싱, 이 부분은 영국 영화 산업의 장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영화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름 카운슬이라는 조직의 이름인데요. 일단 필름 카운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2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영국의 영화 산업과 영상 문화, 그리고 이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 5월 전격 설립된 UK 필름 카운슬. 이곳은 영국 창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줄곧 영화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먼저 필름 카운슬은 그동안 여러 정부 산하 조직에 흩어져 있던 영화 지원 조직들을 흡수, 통합하면서 조직 정비를 시행했다. 이에 영국 영화 산업을 발전 증진시키기 위해 운용되는 총 자금은 연간 2,200만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미국에 미국 영화협회 MPAA가 있다면 영국에는 필름 카운슬이라는 조직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는 필름 카운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화 관련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NFT, 국립영화극장이라든지 BFI, 영국 영화 기관 등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각기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통합적이고 깔끔하게 관리되는 형식의 영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2000년에 필름 카운슬이라는 조직이 여러 영화 관련 단체들을 통합 흡수함으로써 영국 영화 지원에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가할 수 있게 된 그런 조직이 바로 필름 카운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영화 산업이 미국 영화 산업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영화에 그만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국 영화를 찾아보기란 사실상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영화들이 몇 편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영화였는데요. 바로 그 감독 데니 보일의 2002년도 작품 28일 후라는 영화를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여름 국내에서 상영된 영화 28일 후. 트랜스 스포팅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영국의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든 공포 스릴러 영화다. 2002년 11월 영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되어 대히트를 기록한 이 영화는 분노 바이러스라는 독특한 병명을 소재로 영국산 좀비 호러물의 진수를 보여준다. 데니 보일 감독은 화제의 영국 영화 폴몬티의 각본을 비롯하여 영국, 인도의 합작 영화인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2009년 제81회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다. 영국 영화계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미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작 투자로 승부수를 띄우거나 인력의 상호 크로싱을 통한 자국 영화의 발전을 도모한다. 같은 공포 영화, 좀비 소재 영화일지라도
저예산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 스케일에 연연하지 않는 제작 구성 또한 영국 영화의 특징 중 하나이다. 더불어 5년 후인 2007년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 나델로 감독의 28주 후 역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장르의 영화, 그러니까 같은 좀비 영화라고 할지라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신 28일 후 혹은 그 후속 편격인 28주 후라는 영화와 미국에서 제작된 레지던트 이벌 시리즈와를 비교해보면은 미국 영화의 특징과 영국 영화의 특징을 간단하게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거대 자본을 통한 액션씬 위주의 영화를 만들어냈다면 영국에서는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인간적인 소재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같은 장르의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비슷한 소재를 차용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28일 후의 감독 데니 보일은 2009년 제81회 아카데미상에서 감독상과 작품상까지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사실은 영국 영화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이 데니 보일 감독의 2009년도 작품은 풀몬티로 유명한 각본가 사이먼 보포이 또 역시 제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역시 사이먼 보포이 역시 2009년 8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트레인스포팅과 풀몬티라는 영국 영화의 이전의 대표작을 관장했던 두 인물이 2009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산업의 특징은 한마디로 보조금과 쿼터제를 통한 확고한 자국 영화의 보호 정책, 자국 영화 프로그램의 보호 정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과 영화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영화 산업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러한 프랑스 영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반이 되는 조직은 CNC, 그러니까 국립영화센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MPAA, 그리고 영국의 필름 카운슬과 비견되는 프랑스만의 조직이 바로 CNC, 국립영화센터인 것입니다. 이 CNC는 극장에 관련된 모든 일, 그러니까 영화의 배급이나 제작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화관의 신축이나 보수 등 거의 모든 영상산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각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조직이 바로 CNC, 국립영화센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NC를 통해서 프랑스는 자국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비주류 영화, 소위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의 비주류 영화 혹은 독립영화 지원 정책은 실로 아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제도와 유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로 영화 채널 까날 플리스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이 있습니다. 까날 플리스의 경우에는 자회사 매상의 25% 이상을 영화판권의 구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전체 투입액의 60%는 유럽 영화에 투입을 해야 되고 나머지 40%는 프랑스어 영화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투입 금액의 75% 이상을 무조건 독립제작사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국 영화, 프랑스어로 제작되는 자국 영화와 유럽 영화, 그리고 비주류 영화, 독립 영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상파 방송사는
자회사 매출의 3%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영화 제작 발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3% 중에서 2.5%는 프랑스 영화에 지원을 해야 되고 나머지 0.5%는 유럽 영화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 영화 채널인 까날 플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투입 금액, 전체 투입 금액의 75% 이상을 독립 제작사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프랑스 영화, 유럽 영화, 그리고 독립 제작사의 영화, 비주류 영화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낸 영화는 비단 프랑스 영화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프랑스어로 제작된 영화의 경우에 그것이 프랑스 영화일 수도 있고 합작 영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랑스어로 제작된 외국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 자기네 언어에 대한 사랑은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화적 자부심이 뛰어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산업 체계가 바로 프랑스의 영화 산업 체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프랑스 영화의 주요 특징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프랑스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영화를 보다 보면 참 대사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프랑스 언어의 활용 능력 혹은 활용도를 다른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경향의 영화를 많이끔 제작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는데요. 물론 프랑스 영화 중에서 모든 프랑스 영화가 그러한 언어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프랑스 영화로서 퐁네프의 연인들을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더불어 프랑스 언어로 제작된 타국의 영화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데 이렇게 언어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 영화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내에선 1992년에 개봉된 프랑스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 수용소를 탈출해 뽕네프에서 노숙하는 남자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비운의 여자. 이들의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아름다운 영화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화제가 되었던 뽕네프 다리.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는 다리는 실물이 아닌 세트였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뽕네프 다리다. 여자 주인공이었던 줄리엣 비노쉬는 이 영화로 유럽 영화상의 유러피안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 첼로 연주를 비롯해 장면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음악들은 아직까지도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프랑스 영화의 기본적인 관심은 애초에는 언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는 영화들이 서서히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이 퐁네프의 연인들의 레오 까락스와 또 다른 감독 장자크 베넥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감독들은 언어보다는 이미지에 치중을 하는 영화들을 만들었기에 누벨 이마주,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다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전통적인 모습만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영화 산업으로서의 프랑스 영화 산업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도 발맞춰 가면서 그러나 자국의 영화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체계, 산업 체계가 바로 프랑스의 영화 산업 체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영화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프랑스 영화의 지원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지원이고 하나는 선택 지원입니다. 자동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영화의 흥행 실적에 따라서 수치는 자동적으로 딱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자동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고
선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작품성을,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을 선택적으로 평가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도 자동 지원과 선택 지원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프랑스 영화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육성, 장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영화는 2003년, 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 별로 좋은 흥행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로 해석을 해보면 독일의 영화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위기가 닥쳤던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볼 때 극장 수입, 극장 관람료라고 하죠. 한 편당 1인당 관람료가 인하됨으로써 전체적인 흥행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영화 시장이 침체한 이유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불법 복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불법 복제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독일 연방영화진흥청은 불법 복사 조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불법 복제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는 DVD를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행위까지 모든 것을 어떤 제약과 규제 속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어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제재의 노력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 영화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어떤 영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멀티플렉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렉스 극장은 기본적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멀티플렉스 극장이 전국적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이후에 과연 몇 편의 독일 영화가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봐서 몇 편의 유럽 영화가 극장에 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우리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올라간 것인지의 문제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영화 감독 중에는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장 잘 알려진 빔 벤더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빔 벤더스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를린 천사의 시를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은 독일의 감독 중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1987년에 등장한 그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추운 겨울날 베를린에 내려온 두 명의 천사와 독일 출신의 미국인 형사가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용해되어 진행된다. 이 영화의 장르는 판타지 드라마. 흑백과 칼라가 절묘하게 전개되는 구성으로 당시 영상미와 문학성이 결합된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더불어 1987년 제40회 칸느 영화제 감독상에 이어 제10회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독일은 국가에서 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영화는 시나리오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훗날 리메이크 작품이 등장하게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1998년 니콜라스 케이지와 맥 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시티 오브 엔젤이다. 독일의 영화 산업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독일은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베를린 천사의 시와 같은 이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발전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영화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울 수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점일 텐데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회에서 리메이크가 되면서
각기 다른 방식의 이윤을 창출한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의 경우에도 10월에나 엽기적인 그녀, 그리고 장화홍련 등의 영화가 미국으로 수출되어 리메이크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흥행 실적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한 앞으로 올드보이나 추격자, 그리고 괴물 등의 영화도 꾸준히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탄생한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때까지 훌륭한 영화들을 통해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고 실험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현재는 아이디어의 고갈 상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아이디어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통로로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효과적인 어떤 영화산업 관리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어떤 시나리오나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의 영화산업의 구체적인 모습,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서구권 영화산업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영화산업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시아권의 영화산업의 모습, 그러니까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등의 영화산업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